안녕하세요. 오늘 2월 4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죠? 음, 보도자료를 무슨 논문처럼 써놨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우선 발표한 내용을 보고 읽어보고 좀 간단히 정리한 내용을 부동산 스터디 강서 게시판에 올리긴 했는데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습니다. 뭔 놈의 보도자료를 그렇게 어렵게 써놓는지. 저도 한때 보도자료 쓰는 게 직업이었는데 아무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관해서. 우선은 큰 틀에서의 좀 공급 정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원래 이게 작년 7월에 있던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공공 재건축이었거든요. 좀 이거를 개선. 아마 공공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나라에서 주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제초안 같은 모든 그런 페널티를 다 적용시켰죠? 실거주 2년 제한, 제초안, 분상제 등등을 죄다 적용시켜버리는 바람에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런 의미에 지금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말도 참 길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걸로 좀 진화를 하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해가지고 크게 역세권, 중공업, 저축노후. 역세권하고 중공업 같은 경우는 총 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이 저밀도 노후 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예, 한시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다시 효율적으로 역 근처에 사업을 땅들이 있으면은 더 높은 건물을 지어서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이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특히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좀 개념을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좀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하면서 GTX 관련 이야기를 하잖아요. GTX 하나 만드는데 4, 5조거든요. 즉, 아파트가 지어진 곳에 GTX를 까는 게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에 있는 역주위의 땅들을 최대한 고밀 개발을 시키는 게 더 싸게 먹힌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이렇게 역세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고, 중공업지대 같은 경우는 강서구도 중공업지대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중공업지대가 굉장히 오래 전에 지정이 됐는데 서울에 이제 중공업 시설들이 빠져나가면서 땅만 중공업지대지 주거지로 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을 그래서 중공업 기능을 아예 죽이지는 않되 중공업 기능과 주거 기능을 같이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저축 노후는 뭐 그냥 공공재개발에 좀 가까운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큰 틀로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이야기가 나눌 수가 있고, 일단 이 쉽게 얘기해서 도심 공동주택 복합 사업을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공공재건축이라고 할게요, 그냥. 우선 기존의 재건축 방식과는 다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안전진단이잖아요. 관리처분. 이게 전부 다 생략이 돼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5년 이내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입지에 따라 재건축 방식이 다릅니다. 역세권은 주상복합, 중공업은 산업 융복합, 그 다음에 그 외에 3종 일반 아파트 단지도 다시 재건축, 일반적인 아파트로 재건축 등등 입지에 따라서 스타일을 다르게 가고 있고, 투기 세력을 억제한다. 나중에 집 산 사람들은 입주권이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이제 토지허가 거래 지역으로 되면서 그 아파트 혹은 뭐 저밀도 주거지고 집을 사고 팔려면은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투기 억제책이 됐고, 그 다음에 이미 지금 2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다주택자가
신축 노리고 들어간다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 이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실거주인을 보호하는 거고 소유의 개념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재건축의 의미를 좀 재설계를 시도를 한다 정부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주인 집을 다 뺏어가지고 이거를 다 그냥 너네 집 갖지 말고 살기만 해 이런 뜻은 아닌데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자 우선 재건축 재개발 공공재건축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조합원이 모든 부지를 SH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시행사, 그 다음에 조합원 모두 SH군 LH가 통으로 주체가 돼가지고 SH의 장점인, 공기업의 장점인 각종 제도들을 무력화시키고 그와 동시에 민간 건설사들의 시공, 감독 등등을 하면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지어진 아파트를 조합원이 다시 매입하는 겁니다. 즉 조합원이 땅을 팝니다. SHLH한테. SHLH는 재건축을 해서 신축을 짓습니다. 신축 지어진 집을 다시 조합원이 삽니다. 그래서 입주라는 방식이 지금 이 말이 뒷달 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속칭 저는 그냥 공공재건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되는 거고 굉장히 좀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정부도 그걸 모르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제공합니다. 얘기한 대로 사업 주체가 정부 혹은 공기업이니까 빠른 진행이 가능하죠. 목표는 5년 내 입주래요.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입주까지를 5년의 기한으로 잡는 거고 종상향도 해주겠다. 3종이면 뭐 준주거, 2종이면 3종 되겠죠? 준주거 지역이 있다면 상업지로 올라가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조합이 부지를 매각합니다. 그래서 2년 의무 거주의 제한이 사라지고 형식적으로는 다 SH한테 땅을 팔고 털고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업의 진행 주체가 SH이기 때문에 재초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크다고 봐요, 저는. 예,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모든 지위를 SH한테 넘기고 조합원들은 우선 입주 대상자가 될 겁니다. 이 우선 입주 대상자들한테 기존의 재건축에 해당하는 추가 분담금이 고지가 될 거고 정부가 이 금액은 보장한다. 설령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건축비가 더 들던 뭐 보상 금액이 올라가든 뭐가 됐건 간에 추분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최초 금액으로 픽스 시키겠다. 라는 게 정부가 제안하는 내용들이고 추분을 낼 여력이 좀 부족한 소유주들한테는 지분 적립이나 이익 공유, 신수익 공유형 모기지 등을 활용해서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소유주들도 최대한 구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SH나 LH 브랜드로 지어지느냐 조합원들이 부지를 SH한테 다 팔고 가더라도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시공사는 선택을 할 수 있대요. 즉 엠벨리, 마곡 수명산 파크 같은 SH 브랜드가 아니고 힐스테이트, 자이, 이편은세상 이런 일반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이 없는 집주인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공공재건축의 핵심은 완공이 되면은 집주인은 전세를 줄 수 없고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털고 나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게 이 케이스인데 입주권이 없는 집주인의 경우는 대지집은 땅을 아파트를 SH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양도세가 당연히 발생할 텐데 양도세 빼주겠다. 그리고 이 가격도 미래의 아파트 값으로 정부가 부지 매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믿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이렇게 착한 정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아무튼.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안전진단, 관리처분 등에 오래 걸리고 복잡한 절차들이 생략되고 정비구역으로 수립만 되면 모든 실질적으로 인허가 과정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금 5년 안에 하겠다라는 입주까지 목표로 5년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근거가 이 부분이거든요. 안전진단도 빠지고 관리처분 빠지고 인허가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빨리 서울시 의회라든지 그쪽에서 해준 이제 인허가는 처리해서 진행 사업에 탄력을 붙이겠다. 라는 게 정부가 제시한 당금질입니다. 그러면 단점이 있느냐?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조합원의 선택권은 아파트 브랜드만 선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SH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분양가도 그렇고 기부채납의 비율, 추가 분담금 등등 모든 것들을 그리고 추가 용적률의 이득은 사실상 정부가 모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집주인, 세입자, 건설사로 적절히 분배하겠다. 공공주거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재건축은 이익은 다 집주인이 가져가는 대다수의 이득은 집주인이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였죠. 예, 이러한 이게 집주인한테는 유리할지언정 세입자한테는 좀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좀 구조적으로 고치겠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과거의 재건축은 노후도가 관점이었다면은 이번부터는 주거의 질로 포커스를 바꾸는 첫 시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는 자이, 레미안, 이 편한 세상, 프로지오 같은 브랜드로 분양을 하는데 추가 용적률을 모두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 분량은 뺀 나머지 분양 물량은 100% 공공 분양이거든요. 얼마 전에 마곡 엠벨리 구단지가 840 제곱이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 7억이 안 넘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분양가를 때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보다 집값이 비쌌던 경우는 구축이 좀 문제가 되겠죠.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완공 직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거주이사가 없으면은 조합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신축되면 전세 주는 개념이 없고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세입자들은 신축 못 사냐? 공공분양을 할 때 임대 물량을 안 떠가지고 정부가 임대를 주면 되거든요. 민간 전세던 공공 임대에 그 준하는 조건의 전세던 큰 조건 차이가 없다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건 상관이 없긴 하죠. 그렇게 되고 제일 큰 문제가 이 케이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구축 아파트가 9억이라고 예를 들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집들을 전부 다 정부가 5억에 삽니다. 9억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에 삽니다. 집주인들은 난리가 나겠죠. 아니 왜 실거래 9억을 기록한 아파트들을 5억에 왜 매입을 하는데 대신 추분을 1억을 줍니다. 1억을 내도록 정부가 못 박습니다. 그러면 9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집주인들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서 추분 1억만 내게 한다. 이게 가능하면은 집주인들은 9억짜리 집으로 5억에 매입한다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쵸? 반대로 이 분양부는 분양가가 6억에 세팅이 되는 거죠. 그와 함께 몇 년 후에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2021년 시세 기준으로 서울시 아파트 신축을 840 제곱미터 신축을 6억에 산다. 이거는 거의 로또 소리 듣잖아요. 이거를 지금 가능케 하는 플랜이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9억의 집을 9억에 매입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추가 분담금 2억, 1억 붙으면은 분양가가 10억에서 11억이 되니까 이건 지금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케이스 1 공시지가로 매입을 한 다음에 대신
추가 분담금을 최대한 낮춰가면서 집주인에 대한 좀 부담률을 낮추는 방법. 그렇게 해야지 분양가 6억의 현실성이 생겨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고, 이 첫 번째 케이스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분을 팔고 조합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9억짜리 집을 5억에 팔고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강제로 살겠죠. 살고 전매 제한 풀리면은 이거는 뭐 15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누구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서울시 한복판의 신축이다. 2025년 5년식 2028년식 신축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세팅을 지금 보도자료에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재건축 대상 단지들마다 감정평가가 되는 금액이 모두 다를 거고, 단지수 용적률, 추가 용적률,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 바이 건으로 다 다를 수밖에 없긴 한데, 대략적인 내용도 전혀 언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견적을 뽑아 봐야지 어느 정도 금액에 매입을 해줄 것이며,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며 좀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난 이 집에, 지금 이 집에 이주비는 당연히 정부에서 내주겠다고 보도자료에 돼 있더라고요. 재건축 기간 중에 이주비는. 그렇다면 난 이 집이 좋아. 살기 좋아. 근데 녹물 나오고 주차 불편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 새 집을 갖고 싶어. 그러면은 집값이 9억이든 20억이든 간에 정부가 5억에 매입해서 추가 분담금 1억만 내. 그러면 이건 새 집이야. 케이스가 저는 좀 여러모로 참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거주를 한다면요. 전 이 공공재건축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말이 참 긴데, 자, 기본적인 장단점은 공공재건축 앞에 거랑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역세권 같은 경우는 최대 용적률 700%까지 주겠다. 사실상 상업지로 간주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야 다를까 주거 업무 상업의 고밀복합 개발식으로 선정을 해서 하겠다. 이 역세권의 조건은 승강장 기준 350m, 그리고 5천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준공업도 5,000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고, 준공업지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육성 및 R&D 센터, 청년기술서 주거단지, 주거산업 융복합지구, 왠지 마곡지구 초미니 버전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밀도 노후지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저밀도 10,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더라고요. 생활의 SOC 활성화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주거 상업 구밀지구 역세권이죠. 역세권 같은 경우 지금 정부 정책이 얼마나 좀 어이가 없냐면요, 정부 지원으로 출입구를 놔주겠대요. 전철 출입구를 놔주는 대신에 주차장이 없는 주택을, 아파트, 구축 아파트, 빌라, 저밀도 주거지구의 공통적인 지금 문제점이 주차장이 없어서 힘듭니다인데, 주차장 없는 주택을 만들겠다고 지금 합니다. 칸에 보면은 이 빨간색 영역은 주차장이 있고, 이 하늘색 영역은 주차장이 없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 갖고 다녀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차 갖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까? 무슨 생각으로 지금 자꾸만 주차장 없는 집을 고집을 하는지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공업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마곡의 초미니 버전인데, 주택공급 정책이거든요, 이게. 주택공급 정책인데 스타트업 육성 및 R&D 센터를 집어넣겠다. 이거 지을 땅 있으면 그냥 집을 더 짓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밀도 노후 주거지구인데, 이게 지금 제가 그린 거 아니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에 있는 거거든요. 아니, 명색이 중앙부처의 보도자료인데 무슨 이렇게 그림판에 그림 그려놓은, 이건 좀 일단 표현 방법이 좀 아니지 싶고요. 이 생활의 SOC라는 게 무슨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생활 필수 시설을 놓겠다는 건데,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에 좀 생활 편의 시설을 집어넣겠다 라는 것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좀 이건 참 답답해요. 역세권도 사실상 주거이고 협소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전철역 가까이 붙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업권하지 말라는 뜻. 가끔씩 전에 보니까 강변북로에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부동산 정책도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흐지부지되고, 이번에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자꾸 내놓고 있거든요. 주차장 없는 주거지구는 지금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공업지구도 말은 거창한데 사실상 주목의 사무동을 연구시설로 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말은 되게 고밀도 개발, 뭐 융복합지구 그러는데 말이 거창하지 사실상 주복인 거고, 이건. 이게 지금 한시적 사업 계획이잖아요. 3년 한시도.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3년 안에 뭔가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입주 동의 받는데 동의서 받는데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되고, 그 기간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기간을 둔대요. 아니 그러면은 정책 발표를 오늘 했고 앞으로 3년 딱 여기 땅에서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주들끼리 의견 수렴 안 합니까? 그 기간 필요하죠. 그게 되면 이제 외부 컨설팅 받아야 되죠. 그 기간 안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정비지구 묶이면은 이렇게 해도 지금 2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옳죠?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돼도 2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중간중간에 의견이 갈려가지고 의견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거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이런 특히 역세권 고밀도 사업은 계획은 이게 현재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제가 본 자료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한시적으로 역세권은 용적률을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올려주겠다라는 게 2, 3년 한시 계획으로 꾸준히 왔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구는 실현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유일한 사례가 청년주택 정도.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미형 거주시설이지, 이게 흔히 말하는 신혼부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한 거주시설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주거시설이 이런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으로 확정된 사례가 강서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공공재건축에 뭐 도심 어쩌고 저쩌고 되는 게, 강서구에서는 제가 아는 법 딱 하나, 가양 우성은 재건축 연한도 채웠습니다. 중공업지대에다가 초역세권입니다. 오늘 2월 4일날 발표한 모든 부동산 정책이 다 해당되거든요. 이 아파트는. 게다가 90년대식의 특징이 고용적률의 저대지 지분. 즉 재건축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스펙이죠. 할 수야 있죠. 대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재건축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리모델링으로도 추진하고 그러는데, 이 아파트에서 제일 어울리는 정책은 무엇일까? 역세권도 포함이고 중공업지대도 포함되고 30년 채웠기 때문에 일반 재건축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저라면은 그냥 일반 재건축이죠.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왜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적률 700%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강서구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고, 그나마 이 가양우성은 57.86m의 수평 표면이 아니고 119m의 원초 표면 지역이거든요. 즉 30층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용적률이 260%에 414세대인가 그러거든요. 400세대인가 아무튼 15층이죠.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30층 2배로 올려면 이제 520% 정도 용적률이 나오는데, 700, 최고 700까지는 굉장히 좀 도달하기 어려운 용적률 자체인 거고, 어차피 500 정도는 뽑을 수 있는 거고, 500 정도가 한계인 거고, 중공업지대니까 400에서 500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역출구 정부가 연결해 줄 테니까 주차장 덜 만들라는 정책.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건. 예. 그다음 중공업지로 돌릴 경우에도 지금 가양역 주변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가고 있고, 가양 코엑스라 불리웠던 CJ공장부지도 대단히 지식산업센터 단지가 들어간다고 하죠. 사무동이 그렇게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가양역 근처에 아파트 부셔가지고 또 지산과 같은
규모의 건물이 필요할까? 지금 오늘 발표한 정책은 공급 확대 정책이거든요. 주거지의 공급 확대 정책이지 상업지나 사무동의 공급 확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준공업 다 해당이 안 되고 공공재건축밖에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지금 가양호성을 예로 든 이유가 지금 연식이 30년이어서 들었지 등촌주공, 그 다음에 이제 방화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단지들, 그 다음에 가양 뭐 369 단지 있죠. 그 다음에 성지, 동신대야, 대림경동, 연창동도 규모는 작지만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도 꽤 많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건축 연한이 착착착착 채워지면은 가양호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적용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30년 연한을 채운 가양호성을 일단 예로 든 거고, 제가 오전에 부동산 스터디 강서구 게시판에 썼을 때는 가양 염창의 중공업 역세권 단지가 굉장히 큰 수혜 지역이라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도자료를 너무 복잡하게 써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했고 시간을 갖고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좀 지금 말하는 제가 말하는 내용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중공업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함축적으로 좀 요약을 해볼게요. 이 공공재건축은 지금 굉장히 저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정책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제초원, 의무거주 제한 이런 거 싹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90년대의 고용종률 아파트들이 지금의 재건축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 오늘 발표한 정책이 아니라 한창 재건축 붐이 이른 정책으로 기준을 해도 썩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아니, 좋은 재건축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이 아파트 단지들한테 좀 숨통을, 재건축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강서구 기준으로 아까 전에 등가방, 등촌가양, 방화의 90년대 아파트들이 제일 큰 수혜를 볼 것이며, 서울 밖으로 벗어나면 대표적인 이제 분당 일산이잖아요. 쟤네들 어쩔 건데. 아무튼 가장 큰 수혜가 저는 등가방의 90년대 구축 아파트들 재건축 연할 채워가면서 이 조건에 해당이 됐을 때 토지 소유주, 집주인분들의 좀 선택이 어떤 식으로 됐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기존의 전통적인 재건축 방식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정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허가를 안 내주겠죠. 다 공공재건축으로 유도를 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구축 아파트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재건축되면 집주인이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필연적인 좀 정책이 되지 않나 싶고, 정부 입장에서 늘어나는 용적률로 신축의 세입자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분양을 통해서 서울의 공급을 확대시킨다 라는 보관이겠죠. 그래서 역시 그 다음에 이제 적진 않은데 이 역세권 중공업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연식 재건축 연한 도래하는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관리처분 쌩까고 5년 안에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빠른 입주를 하느냐, 살 사람들만, 거주할 사람들만 하느냐, 이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9억짜리 집을 5억에 매입을 하되 추가 분담금 1억만 내면은 기존 집 소유주들도 새 집 줄게. 대신 뭐 전매 제한이 뭐 5년에서 10년 걸리겠죠? 직장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계속 GTX 이야기를 했었는데 긴급하게 야근하고 하니라고 시간이 좀 늦게 만들어진 내용이긴 한데,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다음 이야기부터 원래 GTX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